슈퍼버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웬 메카시 의사이면서 저작자인데 이 책을 한번 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연한 관찰 일부에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의사가 막 이송되어 온 부상자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허벅지를 관통한 총알에 넓적다리 부서진 병사의 다리는 피투성이 상처는 곧 감염될 것이다. 서부정선의 파상풍 공포에 떨었다. 1914년 10월 24일 34세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인 알렉산더 플레밍은 프랑스 불르뉴에 설치된 임시 기지 겸 외상 연구실에 밀려드는 부상병들을 돌보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겨우 11주가 지났을 뿐인데 병력 손실이 이미 엄청났다. 영국군은 8월 7일 프랑스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2주 후에 프랑스와 영국 보병은 아르덴 산림지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독일 제국군에게 무참히 패배했다. 예상치 못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한 프랑스와 영국군은 독일군이 프랑스 수도로 진격하는 동안에 굴욕적인 퇴각을 해야 했다. 그런데 9월 6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파리에서 북동쪽 48km 지점에서 프랑스 야전군 6개의 부대와 영국 파병군이 갑자기 퇴각을 멈추고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160km에 걸친 전선에서 사흘 동안 서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 화력 좋은 새로운 기관총과 곡사포, 박격포, 포의 발전으로 인해 전쟁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교전 중에 하나가 벌어진 것이다. 연합군의 작전은 주효했다. 독일군은 큰 타격을 입고 파리를 침공할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도 엄청났다. 1차 마른 전투로 알려지게 되는 이 전투에서 20만 명 이상의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부상을 당했다. 그 옆으로 피투성이가 된 부상병들이 플레밍의 병원으로 물 밀듯이 밀려들었다. 젊은 의사 플레밍은 수술실 양동이에서 젖은 천을 집어들고 총알이 뚫고 나가며 생긴 상처에서 진흙과 응혈, 군복 조각을 살살 닦아냈다. 그리고 메스로 조심스럽게 병사의 진흙투성이 군복의 바지가랑이를 조금 잘라냈다. 플레밍은 이 천조각이 왜 그렇게 많은 군인이 파상풍으로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1차 세계대전 기간의 가장 곤혹스러운 의문 중에 하나를 해소해 주기를 바랐다. 파상풍은 통상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흔치 않은 질병이지만 불리언의에서는 환자가 속출했다. 플레밍은 파상풍 원인균의 출처로 영국군의 군복을 의심했다. 군복에 묻어있던 파상균이 병사들이 총에 맞을 때 혈류로 유입되어 신체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게 그의 추론이었다. 플레밍은 조심스럽게 더러운 천조각을 들고 실험실로 달려왔다. 그런 프랑스의 마른 벨기에의 몽수와 이프르 전투에서 다친 병사들이 누워있는 야전 침대 행렬을 지나갔다. 며칠이나 전투지에서 쓰러졌다 이송된 병사들도 많았다. 임시 실험실은 한때는 우아했던 천장이 높고 화려한 객실과 오래된 카지노가 있는 건물의 키키한 지하실에 자리하고 있었다. 실험실 안은 파라핀 버너로 데워주는 배양기, 술을 연료로 쓰는 분젠 버너, 풀무가 달린 유리 세공용 버너, 휘발유 캔과 펌프를 이어 만든 물 공급장치 등 플레밍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물건들로 가득했다. 플레밍은 실험실 벤치에 앉아서 가져온 천조각을 빈 시험관에 집어넣은 뒤에 이미 부상병들의 군복 조각을 배양 중인 시험관들 옆에 세웠다. 플레밍은 시험관에 특별한 배양액을 첨가하고 나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의 허벅지에 소독액을 부어주는 처치를 계속했다.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본 플레밍은 예후가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응고된 피와 세균이 뒤섞인 젖가색의 악취나는 진물이 나올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면 진물의 색깔과 냄새가 옅어지면서 걸쭉한 고름으로 차차 변할 것이다. 운이 없다면 이 병사도 프랑스에서 파병 온 많은 영국 군인들처럼 발열, 불안, 가민, 반응, 심장 두근거림, 이어서 마지막에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 파상풍의 대표 증상을 보일 것이다.
파상풍은 안면 경련으로 인해서 마치 계속 쓰느성을 짓는 듯이 보이는 경련 미소를 유발하고 결국에는 전신이 마비되며 고통스럽게 느린 죽음에 이르게 했다. 파상풍 원인균은 흔히 말의 창자에 서식하며 생식세포인 포자는 분변이 섞인 토양에 몇 년 동안 잠복해 있을 수 있다. 파상풍균은 혐기성균으로 산소가 있는 곳에는 자라지 못한다. 잠시만 산소에 노출되어도 죽는다. 그렇다면 왜 일정하게 산소에 노출되는 벨기에 폴랑드르 지역의 잘 경작된 밭에는 파상균이 왕성히 증식하는가? 더 중요하게는 어째서 공기에 노출된 상처 안에서 증식하는가? 플레밍은 상처 틈에 박힌 파편 아래에 파상분균이 숨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거기라면 산소도 부족하고 고름이 흐르면서 소독제도 씻겨 나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실험관 안에서는 파상분균을 쉽게 죽이는 강력한 화학물질이 사람의 살 속에는 작용하지 못하는 듯했다. 플레밍은 그의 스승이자 최초로 장티푸스 예방 백신을 대량 생산한 논란 속의 인물인데 엠러스 라이트의 요청으로 프랑스에 왔다. 작은 키 때문에 연극부에서 여성 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았고 실제로 아서 피네로의 연극 로켓에서 활기찬 프랑스 미망인 역을 맡기도 했던 플레밍과는 대조적으로 라이트는 덥수룩한 갈색 코스튬과 작은 안경, 오른쪽을 힘껏 빗어 넘긴 풍성한 곱슬머리가 고음을 연상시키는 남자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호르몬 장애를 앓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였다. 그들도 특이한 한 쌍이었다. 라이트는 전쟁 중에 영국군에게 자신이 개발한 장티푸스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로비했다. 하지만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유행되지 않은 때라 유보적인 반응에 부딪히자 군대의 장티푸스와 폐혈증 예방접종이라는 제목의 격한 탄원서를 타임스에 발표했다. 그 글이 게재됐던 1914년 9월 28일은 영국이 프랑스를 침공한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7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의 공개 청원은 많은 의사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고 일부는 그를 almost right, 거의 정상, 즉 살짝 정신이 나갔다고 조롱한 것이다 라고 변정됐지만 이는 영국군에서 곧바로 장티푸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성과를 낳았다. 라이트는 폐혈증 백신 접종도 권했지만은 영국 육군 의무 국장인 알프레드 케오 경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케오 경은 두 번째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기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라이트는 창상 감정 세균학의 연구를 위해서 전시 연구팀을 만들었고 플레밍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플레밍은 감염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천 명의 부상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도울 길이 없자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지만 당장 그가 가진 것은 소독액, 붕대, 말의 피로 만든 검증되지 않은 항독소와 메스뿐이었고 그 중에 어느 것도 박테리아부터 병사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박테리아를 죽이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사실만 드러나고 있었다. 부상병의 일부는 감염으로 인해서 절단까지 해야 했다. 부상병들과 카지노의 실험실 사이를 오가며 고군분투했던 알렉산더 플레밍이 속한 의료계는 감염된 상처의 치료법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생리학과에서는 감염에 대항하는 선체적인 인체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반면에 살균학과에서는 화학물질의 상처의 미생물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플레밍은 이론상으로 소독제가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붕산, 플라빈, 석탄산 같은 활성 성분이 사실상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했다. 부상병들은 소독제를 써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플레밍은 소독제가 사실상 파상분균을 증식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상처를 씻어낸 화학물질이 펴있는 상처 중앙부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자리 조직까지 침투에 소독해주지 못한다는 게 그의 가설이었다. 상처 주변부에는 균이 번성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당시 유럽의 여러 병원에서라도 비웃음을 샀을 급진적인 생각이었지만 소독제가
부상병들을 죽이고 있다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던 플레밍은 그 생각을 증명하기 위한 우아한 실험을 계획했다. 의학에 종사하기 전에 경험을 활용한 실험이었다. 특이하게도 알렉산더 플레밍은 1903년 런던 중부 세인트 메리 병원의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유리 공예를 배웠다. 전에는 주로 고양이나 달아나는 생쥐 같은 작은 유리 조각성을 만들어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선물했지만은 물자가 귀해지자 시험관을 포함한 연구 장비를 직접 만들었다. 훈련 위에서 플레밍은 총상의 들쭉날쭉한 모양과 질감이 흡사한 한 형태의 시험관을 고안할 방법을 꿈꾸기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실험이 성공한다면 전투 부상의 치료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다. 소독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총상 치료의 핵심이었다. 영국군도 소독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썼다. 하지만 플레밍은 소독제가 전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문제는 플레밍이 논쟁이나 싸움, 심지어 대화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동료는 플레밍과의 대화는 서브를 받으면 공을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사람과 테니스를 치는 것 같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플레밍에게는 할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글로 써야만 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는 1700만 명이 넘으며 1700만 명, 그 중에 다수는 파상풍으로 사망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플레밍은 런던으로 돌아와 세인트 메리 병원 예방접종의 실험실로 복귀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1918년 11월 11일까지 플레밍은 훈련위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독특한 시험관을 사용한 실험으로 학계에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묻혔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대부분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부전선에서 목격한 참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젊은 의사는 이후에 10년 동안 프레드가 패팅턴 역 근처의 실험실에서 유해 박테리아를 파괴할 방법과 감염치료법을 개선할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애썼다. 매일같이 실험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패트리 접시에 담긴 수천 개의 박테리아 침락을 들여다보는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그는 일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증식하는지 또 정리하기는 어떻게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1928년 9월 후 우연한 관찰은 잠시나마 축하할 일을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플레밍은 전장에서 그렇게 널리 퍼졌던 성가신 견종의 하나였던 포도상 구균이 페니실륨 루브룸이라는 곰팡이가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폐기한 패트리 접시에서 이 곰팡이를 우연히 발견하고서 그는 처음에 완효성 소독제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29년 5월 10일 플레밍은 실험 결과를 영국 실험 병리학회지에 보냈다. 플레밍은 논문에 이렇게 썼다. 페니실린은 잘 알려진 소독제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드레싱에 발라주면 800배로 희석한 페니실린이라 해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현재 사용 중인 화학적인 소독제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화학적 소독제를 능가한다. 그러나 이런 발견의 유용성에 대해 확신하지는 못했다. 페니실린이 패트리 접시와 시험관에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었지만 혈액 내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플레밍은 페니실린 곰팡이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몇 시간 걸리므로 피부 표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몸에 들어가면 곪은 상처 속의 박테리아를 죽이기도 전에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페니실린의 부상병이나 다른 누구를 구할 수 없겠지만 그 대신 실험실에서 포도상 구균에 의해 실험의 오염을 막아줄 귀중한 도구를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플레밍은 미생물이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과학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플레밍과 마찬가지로 곰팡이 추출물들이 인체의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기는 너무나 약하거나 너무 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한 다른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폐기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다. 그들은 인류 건강의 항로를 영원히 바꿔놓을 발견에 이르기 직전이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플레밍의 페니실린 연구 논문은 그의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또는 재현할 수 있게 쓰이지 않았다. 그것은 생각을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하고 휘갈겨 쓴 원고 같았다. 그는 곰팡이에서 분자를 어떻게 정제했는지 또는 그 실험을 되풀이해 보기 위해 시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청중 앞에서 말하는데도 서툴러서 강연을 통해서 동료들이 현금을 주지도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플레밍의 공동 연구자들은 곰팡이도 잘못 식별을 했다. 그것은 페니실륨 루브룸이 아니라 페니실륨 노타툼이었다. 그러므로 플레밍의 실험을 재현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옥스퍼드 의과대학과 셰필드 의과대학의 연구원들은 페니실린이 실험실 오염을 없앨 수 있으므로 몇몇 사람들이 1918년 플레밍 유행성 인플루엔자의 원인균으로 추측했던 바실러스 인플루엔자, 현재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로 불린다. 이것을 분리하고 연구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플레밍의 평가에 동의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5월 스페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인플루엔자는 플레밍의 파견이 끝나갈 무렵에는 급속도로 번져서 그가 소속된 프랑스 야전 병원에도 인플루엔자 환자의 수가 부상병의 수를 훨씬 능가했다. 1919년까지 2천만 명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망하면서 감염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자 플레밍은 곰팡이 연구를 지속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페니실린이 인플루엔자의 연구를 위해서만 중요하다고 믿었다. 아무도 심지어 플레밍 자신조차 인체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을 생성할 수 있는 희귀한 곰팡이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겨우 1년 만인 1929년 여름, 그는 페니실린 분자에 관한 연구를 포기했다. 플레밍과 옥스퍼드 대학의 동료들이 다시 연구에 착수하고 급성장 중이던 제약회사들과 협력해 세계 최초로 항생제를 대량 생산하여 시판하게 된 건 그로부터 10년 이상 세월이 흐르고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였다. 페니실린은 그렇게 일찍 했지만 이렇게 연구가 완성되지 않은 속에서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이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항생제 개발의 황금기. 널리 이용한 항생제를 처음 만든 사람이 플레밍과 공동 연구자들이라고 알려졌지만 그건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연구 계획이 1945년의 페니실린 생산의 유통으로 이어진 것은 맞지만 인류는 알면서도 모르면서 수천 년간 항생제를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350년에서 550년경으로 추정되는 수단에서 절도된 미라의 골격잔해에서는 현재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광금이 항생제의 테트라사이클린이 상당량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주조된 맥주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로마 말기와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다클라 오아시스에서 절도된 유골로인도 적다리 뼈에 의해서 채취한 샘플에서도 테트라사이클린이 미량 검출되었다. 수리 원인인지 불분명하다. 예상대로 이들 인구 집단의 전염병 발병률은 대단히 낮았다. 우리 선조들은 항생제의 구조까지는 아니라도 그 효과는 이해하고 있었다. 선사시대 항생제 사용이 아프리카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 한의사들이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온 개똥 속에서 추출한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딘을 비롯해서 중국 전통 약재는 다수 항생제를 우리에게 제공했다. 항생제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여러 단의 붉은 토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감염 치료에 사용된다. 문제는 박테리아를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인체에 사용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 그 부분이다. 항생제는 어디나 존재하므로 무엇을 항생제로 볼지 규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모든 항생제는 특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 또는 특정한 크기인가? 암이나 통풍 같은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이 항생제 역할도 할 수 있는가? 모든 생물체를 죽이는 산과 표백제처럼 박테리아를 죽이는 화학물질은 많지만
그것들 모두를 항생제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도 감염을 치료해주는 물질이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전문가 대부분은 미생물 혹은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성된 분자로서 박테리아 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생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항생제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한 종류 이상의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생장을 저지해야 한다.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을 살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정균이라고 부르는데 살균제가 효과가 더 큰 경향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두고 옥신각신할 때가 많다. 일부 항생제는 기생충과 진균도 죽일 수 있지만은 바이러스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의사들은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잘 처방하지 않는다. 감기 증상은 대체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것을 1930년대까지 인식하지 못했다. 바이러스는 식물, 동물, 인간, 박테리아 등 다른 유기체 내부에서 복제되며 대체로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페니실린 발견의 계가로 콜리스텐, 테트라사이클린,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세팔로스포린 등 새로운 수십 종의 항생제 생산에 능률이 붙었고 제약회사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줄 다음 신약을 내놓기 위해서 경쟁했다. 1950년대는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각종 신약이 나오면서 기대 수명이 현저하게 늘어나 항생제 개발의 황금기로 알려지게 된다. 사실 오늘날 사용되는 약의 절반이 1950년대에 발견된 것들이다. 1950년 찰스 화이자 제약의 영업 인력은 총 8명에 불과했다. 1년 후 그 인력은 100명으로 늘었고 1950년 2년 미국인은 연간 $1 이상을 각종 항생제에 지출했다. 의료 경제가 진화하면서 선도적인 의학학술지들은 브랜드 광고에 반대해온 오랜 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1955년 미국 의사협회지는 라이프보다도 많은 광고를 실었으며 전국의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부에 근무하면 환자를 치료할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53년 비인의 미생물학자 어니스트 자게츠는 이런 변화를 거듭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물 한 잔 마시고. 대부분의 박테리아 감염은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다. 세균성 질환의 사망률과 이환율은 매우 낮아서 더 이상 의료계가 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니게 되었다. 1960년에 접어들면서 감염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제 암이나 심장병 같은 더 시급한 문제로 넘어갈 때였다. 이러한 의학의 변화에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1953년 당시 최고의 의사에 속했던 맥스웰 핀란드와 루이스 웨인스타인은 모든 멋진 신약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항생제는 분명히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은 저희의 모든 장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손상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항생제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의사들의 조의를 촉구한다. 단순하거나 가벼운 질병이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항생제를 쓸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낮은 경우에는 그 사용을 주저해야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이가 옮기는 치명적인 전염병 디푸스의 퇴치에 사용되어 온 항생제 클로람페니콜이